태평양 상공 수만 피트 위, 한 쌍의 뾰족한 검은 형체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자정의 하늘에 거의 보이지 않게 날아가고 있었다. 이것들은 F-117 나이트호크로 미군의 최신형이자 가장 첨단 공격기이며 지금 이들이 사상 최초의 실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이트호크는 니오 하토군 비행장으로 빠르게 접근하면서도 여전히 탐지되지 않고 있다. 파나마 종구에 위치한 이곳은 파나마 방위군 PDF 제6 소총중대와 제7 소총중대의 본거지이다. 그리고 이곳에는 나라 전체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잘 훈련된 병사들이 소속되어 있다. 1989년 12월 20일, 이것이 바로 1년 넘게 준비된 정의의 대의 작전의 서막이다. 그리고 F-117 조종사들은 그들의 설계만큼이나 구체적이고 정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들은 PDF 병력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큰 공포를 주라는 임무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임무에 완벽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 각 항공기는 놀라울 정도로 정밀한 2000파운드 BLU-109 관통폭탄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첨단 조종석에 모여 앉은 조종사들은 적이 시야에 들어오자 적외선 스크린을 통해 목표물을 주시한다. PDF 병력이 주둔한 막사가 아니라 바로박 2개의 열린 들판이 목표다. 계획은 간단하다. 폭탄을 들판에 떨어뜨리되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투하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병사들을 기절시키고 귀를 멀게 할 만큼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해서 그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후 미군이 신속히 진입해 상황을 쉽게 통제하고 유혈 사태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조종사들이 목표에 접근하면서 이상함을 느낀다. 예상치 못하게 강한 바람이 그 지역을 휩쓸고 있었고 조종사들은 비행 경로를 조정해 이를 보정할 시간이 단 몇 초밖에 없었다. 선두 나이트호크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며 원래 다른 항공기의 목표였던 막사에서 불과 60야드 떨어진 곳에 폭탄을 투하한다. 두 번째 조종사는 계획이 어긋난 것을 깨닫고 역시 왼쪽으로 방향을 틀며 폭탄을 원래 첫 번째 조종사에게 할당된 목표 지점에서 약 300야드 더 떨어진 곳에 투하한다. 폭탄이 폭발하고 불길과 흙먼지가 공중으로 솟구치며 충격파가 바깥으로 퍼져나간다. 하지만 6중대와 7중대를 잠재우는 대신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 미국이 PDF에게 그들이 평생 겪을 가장 강력한 경종을 울린 것이다. 막사 안에서 놀랐지만 경계하는 병사들이 소총을 집어들고 미군 선발대가 돌격할 준비를 한다. 침공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목표는 한때 워싱턴이 고용했던 인물 마누엘 안토니오 노리에가 장군이었다. 노리에가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CIA 자산으로 활동하며 정보 제공자이자 정보 중개인의 역할을 맡았다. 그는 공산주의자와 좌파운동을 감시하고 정보를 제공했으며 미국의 작전이 지역 전역에서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왔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이 되자 모든 것이 변했고 그 자산은 통제를 벗어났다. 1983년에 파나마의 사실상 통치자가 된 후 노리에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나라를 마약 범죄에 기대는 부패 국가로 만들었고 콜롬비아의 메데인 카르텔과 같은 마약 밀매 카르텔들과 친분을 쌓았다. 뇌물은 물론 불법 수익의 일부까지 받아들이며 그는 파나마 운하를 사실상 코카인과 기타 마약의 통로로 바꿔놓았다. 한때 워싱턴이 신뢰했던 그 남자는 독재자가 되어 민주선거를 무효화하고 이른바 존럼성 대대를 자신의 국민들에게 풀어 그를 반대하는 시위를 폭력적으로 탄압하며 그들의 권리를 억압했다. 그리고 1989년 12월 15일 그는 공식적으로 파나마와 미국 사이의 전쟁 상태를 선포했다. 워싱턴은 노리에가가 사라지길 원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겉보기엔 불가능한 전략적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파나마는 평범한 전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파나마는 좁고 엄청나게 중요한 땅으로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미국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정확히 말하면 3만 5천 명이나 된다. 수천 명의 미군과 그 가족들이 파나마 운하지대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종종 PDF 막사와 불과 몇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맥스웰 서먼 장군, 즉 남부사령부의 수장이자 정의의 대의 작전 계획을 맡은 인물은 이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질 사태로 번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미국이 느리고 통상적인 병력 증강을 시작하면 노리에가는 이를 알아차릴 것이다. 그는 한 번의 명령만으로 모든 호텔, 학교, 운하 검문소를 요새로 만들 수 있다. 수천 아니면 수만 명의 미국 남성, 여성, 아이들을 인질로 잡아 미국이 물러나도록 민간인 방패로 이용할 수 있다. 서먼 장군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다. 일반적인 침공은 선택지가 아니다. 반드시 신속하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이 파나마를 아주 강력하고 빠르게 일격에 제압해서
PDF를 사실상 전투에서 제외시키는 단 한 번의 강력한 일격이 필요하다. 노리에가가 목표를 정하고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서머는 자신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1989년 12월 16일 노리에가가 전쟁을 선포한 다음날 밤이다. 오후 9시경 4명의 미군 장교들이 파나마 시내에 있는 메리어트 시저파크 호텔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가고 있다. 이들은 무장하지 않았고 사설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다. 파나마시티 엘725 지역에 있는 PDF 본부 밖의 검문소에서 미군 차량은 정지 명령을 받는다. 분노한 민간인 군중이 차량을 에워싸고 미군 장교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긴장이 고조되고 감정이 격해진다. 미군 장교들이 도망치려 하자 PDF 병사들이 총을 쏜다. 한 발의 총알이 차량 뒤쪽으로 들어와 해병대 중위 로버트 파즈의 등에 명중한다. 차를 운전하던 해병대 대위도 발에 총을 맞는다. 미국인들이 탈출하는 동안 파즈는 고르가스 육군 병원으로 옮겨지지만 그곳에서 사망 판정을 받는다. 혼란 속에서 공격을 목격한 미 해군 네이비실 대원과 그의 아내가 PDF 병사들에게 끌려가 구타를 당한다. 파나마가 먼저 행동을 취했고 워싱턴으로서는 이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명령을 내린다. 파나마 침공 계획인 정당한 명분 작전이 실행될 예정이며 이번 침공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될 것이다. 미군은 전면 공격이나 점진적인 병력 증강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다. 전체 작전은 동시성 개념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여러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다. 12월 20일 01시 HC 27개의 목표물이 식별된다. 여기에는 비행장, PDF 기지, 통신 허브, 그리고 요새가 포함된다. 미국은 파나마보다 훨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번 임무는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군대는 전국 곳곳에 수많은 신경 중추를 지체 없이 타격해야 하며 이를 통해 PDF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해야 한다. 미국은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그리고 해안경비대를 포함한 대규모 합동군을 동원한다. 정예 델타포스와 네이비실 부대가 선두에 설 것이며 제75 레인저 연대와 5 보병사단과 같은 지상군이 이를 지원할 것이다. 이것은 대규모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이다. 만약 낙하지점 하나라도 놓치거나 습격이 지연된다면 파나마 방위군이 대응할 시간이 생기고 민간인 사상자 수가 급증할 것이다. 이 작전은 아마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복잡한 공수작전일 것이며 결코 실패할 여유가 없다. 1989년 12월 20일 0시 45분 H아워 15분 전 주요 작전이 곧 시작될 예정이지만 저스트 코즈가 시작되기 전에 또 다른 작지만 매우 중요한 임무가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애시드 갬비트 작전이다. 이것은 아마도 전체 침공 계획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한 미국인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다. 그의 이름은 커트 뮤즈다. 그는 CIA 협력자로 노리에가를 전복시키기 위해 자유의 목소리라는 지하 운동을 이끌었다. 선전과 비밀 라디오 방송을 이용해서였다. 뮤즈는 파나마 독재자에 맞서 봉기의 씨앗을 뿌리길 바랐지만 그의 노력은 1989년에 당국에 의해 발견되어 체포되면서 좌절됐다. 그는 악명 높은 카르셀 모델 교도소에서 9개월을 보냈다. 그곳의 작은 감방에 뮤즈가 앉아 있었고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노리에가 본인이 직접 미국인에게 데드맨 스위치 처형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미국의 침공이나 공격의 조짐이 감지되는 즉시 뮤즈는 처형될 예정이다. 파나마에 대한 군사 행동의 기미만 보여도 즉각적이고 잔혹한 보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그래서 HC를 앞둔 몇 분 동안 리틀버드 헬리콥터 4대가 파나마시티의 지붕 위를 맴돌며 하늘로 떠오른다. 헬리콥터 안에는 델타포스 요원들이 타고 있는데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잘 훈련된 군인들 중 일부다. 그들은 거리에서 내리지 않고 감옥 건물의 옥상에 직접 내려 폭발물을 사용해 옥상문을 돌파한다. 그리고 뮤즈의 감방으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간다. 그곳에는 구출 시도 시 무쇠를 처형하라는 임무의 경비원이 배치돼 있다. 그는 무기를 꺼낼 틈도 없이 델타 요원에게 제압당한다. 팀은 감방문에 달린 자물쇠를 향해 사격을 가하지만 자물쇠는 부서지지 않는다. 그들은 작은 폭발물을 사용해 문을 폭파한 뒤 무쇠에게 방탄복, 방탄헬멧, 고글을 건네준다. 그리고 그를 옥상으로 안내해 리틀버드 헬리콥터 중 한 대에 태운다. 이제 남은 일은 대피해서 기지로 돌아가는 것 뿐이었지만 그때 재앙이 닥친다. 이 지역 PDF 병사들은 이제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으며
미군이 밤에 조용히 떠나도록 둘 생각이 없다. 그들이 잡은 포로가 중기관총부터 로켓 추진 유탄까지 모든 무기를 쏘아대자 PDF 병력은 미군에게 지옥을 선사한다. 뮤즈를 태운 헬리콥터가 피격당해 흔들리며 양력을 잃고 갑자기 거리로 무섭게 추락하기 시작한다. 아래에서는 땅에 세게 부딪히고 근처 건물에 충돌한다. 탑승한 많은 델타 요원이 부상당한다. 하지만 숨을 쉬며 뮤즈를 잔해에서 끌어내고 희미하게 불이 켜진 골목을 기어가며 어디든 숨을 곳을 찾아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고 적외선 섬광등의 도움으로 근처 건십에 신호를 보낸다. PDF 병력이 그들의 위치로 접근하고 있고 탄약도 바닥나고 있다. 이 소수의 미국인들이 제거되기까지는 이제 몇 분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주변 방어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제5 보병사단의 M113 장갑차가 파나마군의 바리케이트를 돌파하며 59경 제압 사격으로 골목을 정리한다. 뉴즈와 델타팀을 구하기 위해 데드맨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노리에가는 이제 미군의 전력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군사적 디테일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계속 실제 군사 분석 영상을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파나마 전면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미군 정예부대들이 목표 지점을 장악하고 있으며 PDF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어떤 목표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표적인 노리에가 본인입니다. 그가 도망치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48명의 네이비실 팀, 이 해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푼타 파이테아 비행장으로 파나마시에 위치한 해안 공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노리에가의 전용기인 1980년식 리어젯 35호가 있습니다. 미국은 노리에가가 터프해 보여도 첫 총성 후 오래 버티지 않을 걸 알고 있습니다. 네이비실이 전용기를 무력화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간단한 임무처럼 들리지만 더 큰 작전의 제약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군 지휘관들은 단순히 비행장을 폭격하거나 파괴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용을 위해 비행장을 온전히 보존하길 원합니다. 즉 해군이 AC-130 스펙터 건십을 보내거나 해당 지역을 대규모로 폭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네이비실 팀은 항공기를 무력화하되 최소한의 무력만 사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신속히 접근해 이륙을 막으려 타이어를 쏘거나 조종선을 절단하는 등 제트기에 손상을 입혀야 하며 최대한 빠르고 조용히 철수해야 합니다. 네이비실 팀은 물가에서 비행장으로 접근해 은밀히 활주로 가장자리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밝은 공항으로 무장한 PDF 경비병들이 언제든 사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탁 트인 곳에 노출된 네이비실 팀은 밝은 조명에 의해 실루엣이 드러납니다. 파나마 수비대는 어두운 경납고에서 사격해 미군을 치명적인 사격지대에 가둡니다. 많은 네이비실 대원들이 총에 맞아 최소 무력 사용 원칙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수단이 허용되며 네이비실 대원이 노리에가의 제트기에 AT-4 로켓을 발사해 비행기를 이륙하지 못하게 합니다. 목표를 달성한 네이비실 대원들은 증원군 도착까지 그 지역을 확보합니다. 제트기는 끝장났지만 그 대가도 컸습니다. 4명의 네이비실 대원이 목숨을 잃었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소규모 정예부대들이 각자의 임무로 분주한 동안 주력 부대는 니우하토와 토레오스 토쿠멘 국제공항 같은 장소에 실제로 파나마에 강화합니다. 75연대 레인저와 82 공수사단 같은 부대에 수천 명의 낙하산병들이 194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전투 강화 작전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적진 뒤로 표류하며 침공해 격전지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공중에 너무 오래 머물면 낙하산병들은 안전오리 신세가 되어 지상에 있는 PDF 병력에게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군을 수송하는 C-130 수송기는 지상에서 불과 500피트, 믿을 수 없을 만큼 낮은 고도로 비행합니다. 그 고도에서 낙하산병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지상까지 단 12초만 공중에 머뭅니다.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수송기가 파나마의 지붕 위를 스치듯 날아가고 수십 명의 낙하산병들이 공중으로 쏟아져 나오며 중미 대지를 휘몰아치는 강풍과 싸웁니다. 모두가 쉽게 착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활주로나 나무, 심지어 주변 습지에 고속으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일부는 하강 중 장비나 가방, 무전기를 잃고 어떤 이들은 PDF 진지 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적의 총알이 날아드는 속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급히 방어해야 했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장비를 잃고 분대가 흩어졌지만 낙하산 부대원들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잘 활용하여 그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꿨습니다. PDF 병사들은 어둠을 밝히고 적을 잠깐씩 포착하기 위해 탐조등과 초구, 섬광에 의존하지만 미군은 최신 기술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부대원들은 이른 새벽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야간 투시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규모 레인저 부대원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아내고 일부는 즉석에서 새로운 분대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후 함께 이동하며 적의 위치를 소탕하고 목표를 달성합니다. PDF는 주로 중군사 경찰 조직으로 이런 전투 상황에 대처할 훈련이나 준비가 부족하여 곧 압도당하게 됩니다. 미오 하토에서 레인저 대대들은 F-117 나이트호크가 방어병력 제압에 실패했지만 1시간도 안 되어 비행장을 장악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에는 노리에가의 정예병력들이 모두 제거되었거나 포로로 잡혔거나 도망쳤습니다. 서먼 장군이 두려워했던 대규모 인질 악몽은 결국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군의 공격 속도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대부분의 적군은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고 명령을 받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일부는 사망하거나 다쳤으나 많은 이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했습니다. 동시다발 전략은 성공했고 PDF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요 목표는 아직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노리에가도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없어도 말이죠. 초기 교전의 혼란과 참혹함 속에서 노리에가는 가까스로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초기 폭격을 살아남아 며칠 뒤 파나마시티의 거리로 사라집니다. 미국은 전국적인 수색작전을 조직합니다. 노리에가에게 1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리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의 행방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1989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노리에가가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파나마시티에 있는 바티칸 대사관, 즉 교황청 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외교적 교착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미국은 대사관 습격으로 국제적 분노를 살 순 없지만 노리에가가 거기서 계속 다음 행동을 계획하게 둘 수도 없습니다. 딜레마에 직면한 미 육군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독특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심리전, 즉 사이옵스 팀은 대사관 전체를 거대한 스피커 벽으로 둘러싸고 노리에가의 은신처에 은향 폭격을 가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은 벤 헤일런의 파나마, 주다스 프리스트의 You've Got Another Thing Coming 등 락과 헤비메탈을 24시간 내내 틀어댑니다. 이것은 완전한 심리적 탈진과 수면 박탈을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감각을 무기처럼 활용한 과부하 공격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음향 공세 전술이 효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몇 시간 시끄러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악이 밤낮 없이 귀가 찢어질 듯한 볼륨으로 계속 재생된다면 잠을 자거나 생각하는 것조차 방해받습니다. 그것은 가장 효과적인 비폭력적인 고문의 한 형태가 됩니다. 그는 일주일 넘게 버티다 결국 노리에가는 더는 견디지 못합니다. 1990년 1월 3일 그는 지치고 무너진 채로 대사관을 나와 당국에 항복합니다. 그는 곧바로 마이애미로 송환되어 마약 밀매와 조직범죄 혐의로 기소됩니다. 정의의 대의작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미군은 독재자를 추출하고 준 군사조직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이는 과거의 느리고 점진적인 전술이 아닌 속도와 은밀함에 의존하는 완전히 새로운 교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입증했습니다. 시간을 37년 앞으로 돌려보면 그때의 목표는 더 이상 정글에 숨어있는 무법자 같은 독재자가 아니라 이란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면 미국이 21세기에 수행한 가장 복잡한 수뇌부 제거 작전이 어떻게 실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전장에서 뵙겠습니다.